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서 애쓰지 않아도 별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같다. 일전에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 시집의 국내 발간과 관련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을 만큼 시인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런 와중에 도서 리뷰 앱으로 이런저런 리뷰를 훑어보던 가운데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여 해당 리뷰를 읽어보았다. 책에 대한 전체적 인상과 본문에 언급된 몇몇 인물에 대한 간략한 감상이었는데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보고 도대체 어떤 책일까 궁금증이 폭발했다. 뜻밖의 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책은 열의를 제쳐두고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을 한다 해도 전체를 읽을 것 같지는 않아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까운 도서관의 책은 대출 중이었는데 이런 책을 보는 동네 주민은 어떤 사람일까 싶기도 했다. 그래서 조금 멀지만 다른 도서관까지 가서 빌려왔다. 솔직히 정가가 무려 44,000원이나 되는 책을 지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건 아니고 에밀리 디킨슨 부분만 발췌독을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에밀리 디킨슨은 시만 읽어본 입장에서 나름의 기대 같은 걸 가지고 읽은 이 책에서의 시인 에밀리와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기대는 완전 와장창 박살이 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와 뭐 이런 막장 오브 막장인 아침 드라마 같을까 싶어 1년 동안 빡치기도 해서 릴렉스를 해가며 읽어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하고 우선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본다. 진리의 발견으로 제목이 번역된 이 책의 원제는 Figuring. 이다. 쉽사리 번역하기 어려운 원제란 건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발견이라는 제목은 자칫 책의 정체를 혼동하게끔 하는 실패한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진리라고 하면 종교나 철학서 같지 않나? 이 책이 과연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갈 만도 하지만 감히 말하자면 절대 진리를 발견하려는 책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실들의 적시와 뒤엉킴이 가득한 책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흥미를 가질 만한 나 같은 독자조차 제목만 보고 패스해버릴 것 같다. 그렇다면 진리의 발견과 거리가 멀다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후드려 까느냐 할 것이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소개된다. 이름만 봐도 알만한 유명 인물이 있는 반면 도대체 누굴까 싶은 낯선 인물도 있다. 저자는 이 인물들의 일생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스치거나 공통적으로 거쳐갔던 시공간 그리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영향을 준 순간을 포착해 한 권의 책에 서로 얽어 놓았다.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진짜 대단한 책을 써낸 저자의 방대한 지적 작업이 놀랍기만 하다. 거금 44,000원을 주고 구입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나는 이런 류의 책이 취향이 아니어서 특정인에 대한 발췌독만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이다. 찰스 다윈이 세상을 떠난 지 7달 뒤인 1882년 11월 디킨슨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위로받을 곳 없던 에밀리는 다시 한번 종교의 허위적인 위안에 가시를 세웠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건 에밀리의 어머니가 사망한 해를 찰스 다윈이 사망한 해와 엮어서 썼다는 것이다. 아주 단편적인 예시가 되겠지만 저자가 이 책을 구성한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사실들을 기반으로 엮어낸 것에는 정의를 표할 만한데 때론 아니 그래서 뭐 그 사실이 어쨌다는 것이냐 싶기도 한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에밀리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7달 전에 다윈이 죽었다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그 말이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짜맞추기가 책 여기저기에 많아 보여서 읽어나가는데 한 번씩 김이 빠지기도 했다. 시시콜콜한 사실들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겐 아주 유용한 점이긴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례를 보자면 한국어 번역본의 차례에는 각 인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서의 차례에는 인물들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나처럼 특정인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엔 덕분에 책을 찾아 읽을 수 있었다. 한편으론 인물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읽어가야 하는 것엔 다소 적절치 못한 편집이 아닐까 싶었다. 참고삼아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본다면 책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프롤로그 첫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다. 아울러 프롤로그 제목으로 뽑아놓은 문장이 진짜 이 책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런 벽돌스러운 책을 읽게 만든 장본인이자 앞에서 막장스러웠다고 한 에밀리 디킨슨과 그 주변 인물들 이야기다. 에밀리 디킨슨은 비교적 이른 나이인 55세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시인이다. 여기에서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에밀리와 얽혀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할 것이다. 에밀리는 여러 인물들과 편지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통해 시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개인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여러 유명인들이 남긴 편지와 관련한 글들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과연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편지가 이렇게 만천하에 미주알고주알 까발려진다는 걸 알았다면 죽기 전에 모두 소각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편지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덩달아 드는 생각은 현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쓰는 일기라 할 수 있는 SNS상의 글들은 죽기 전에 꼭 다 지워야겠다는 것이다. 에밀리에게는 오빠 오스틴과 여동생 라비니아가 있다. 그리고 에밀리의 평생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갑내기 수전 길버트가 있다. 수전은 에밀리가 20살 때부터 에밀리의 가족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수전은 에밀리의 오빠 오스틴과 결혼한다. 수전이 오스틴과 결혼은 했지만 에밀리는 평생 수전에게 연인의 감정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케이트라는 여인과 상당한 관계까지 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 편지도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게 되는데 어쩌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메이블 루미스 토드다. 그녀는 오스틴보다 26살 그리고 에밀리보다 24살 어리다. 메이블은 아버지의 직장 동료인 천문학자 데이비드 팩 토드와 결혼했다. 데이비드는 사생활이 좀 문란했던 쾌락주의자라고 소개되어 있다. 메이블과 데이비드는 결혼을 했지만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걸 알아도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다. 수전과 오스틴이 결혼식을 올린 해에 태어난 메이블은 이 부부의 결혼생활 25년째 되던 해 두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오스틴은 수전과 이혼은 하지 않지만 메이블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에밀리의 여동생 라비니아와 메이블은 에밀리의 사후 저작권 관련 재판을 하게 되는 등 여기에서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인물들 간의 갈등과 얽힘이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에밀리 편을 읽으며 빡쳤던 이유는 바로 편지글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설명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읽다 보니 그 생생함이 더욱 감정에 불을 붙였던 게 아닐까 했다. 에밀리와 주변 인물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오글거리는 감정에 대한 글들을 읽다 보니 몰입감이 증폭되었던 것 같다. 에밀리는 자신을 집 안의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했다는데 에밀리의 시만 읽어서는 이 비유를 이해 못했지만 에밀리가 사랑했던 그녀들에 대한 편지를 보자면 충분히 가슴속에 불을 뿜는 화산을 간직한 사람이었겠구나 싶었다. 840여 페이지 가운데
에밀리 디킨슨 편은 꽤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당대의 에밀리의 시집이 출간 거부되는 과정이나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만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에밀리의 치과 모습을 볼 수 있는 등 기대 이상으로 읽을 거리가 풍부한 책이었다. 아마도 읽지 않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하면 이 책에 붙어있는 수많은 찬사가 헛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시절 인연처럼 기대치 않은 순간에 뜻밖으로 읽게 된 책에 대한 리뷰를 할 수는 없는 다소 과장되면서도 부족한 소감을 어설프게나마 읊어보았다.